전 세계 모든 국가도 다 무질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동안 45년 이후에 부채 경제가 부채 화폐화 너무 돈을 죽게 찍어내면서 왔기 때문에 예. 그 대가를 지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부채 후반기에 와서 이제는 경제가 나빠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극좌와 극우로 나뉜다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는. 야. 극좌 극우. 그러니까 정치 선거 결과 보면 지금 다 극좌는 극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딱 양갈래 된다는 거죠. 그게 부채 여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부채로 풀어요. 부채 사이클로 풀어요. 이런 거죠. 부채가 이제는- 폐참에 돌아가니까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됐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더 거지가 된 거죠. 빈부격에서 더 커진 거죠. 예. 지금 한국도 제가 이 롤리에 펼쳐보면 한국도 지금 국내 질서가 무질서로 들어갔어요. 한국이 이 무질서 글로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원칙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이 동맹국이라서 상대방이 딱 지켜주겠지 하는 건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던 조용히 하던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전략이 한국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만에 모셨네요. 안유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도 뭐 바쁘시죠? 좀 정세가 정세인 만큼 그죠? 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최근의 이제 관계들에 네.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고 또 중국에는 시진핑 실각설도 돌고 있어서 네.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네. 듣고 싶은데 일단 중국 미국 관계부터 좀 여쭤볼게요. 중국은 요즘 중국 지도부는 혹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유 그래도 요 정도로 협상이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 쪽일까 아니면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예, 힘들겠다 아니면 우리 미국과의 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다른 게 좀 걱정이야 그런 쪽일까요? 일단은 미국과의 문제는 정리가 확실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향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옛날에 제가 우리 기자님과 옛날에 인터뷰한 것처럼 우리가 양전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쿨워라고. 예. 예, 냉전이 아니고 예, 양전이라는 거는 중간에 잠깐 좋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가는 방향은 이제는 과거 글로벌 공방이 하나로 돌아갈 때처럼 뭐 좋아졌대서 옛날처럼 그런 관계는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됐고 그러나 이게 너무 빨리 냉전으로 가버리면 둘 다 너무 특히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시학이 오기 때문에 이걸 연착륙 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중국 정부는 확실하게. 근데 또 이 또한 미국에서도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격하게 나갔다가 뭐 히토류 뭐 문제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서로 양보한 게 있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렇죠? 그것처럼 둘이 이렇게 딱 같이 가다가 갑자기 팍 갈라져 버리면 둘 다 힘들기 때문에 요 몇 년 적어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그래도 협상을 하면서 가자. 좀 연착륙 하면서 가자. 이거는 있어요. 더 거리가 멀어지고 싸해지더라도 관계는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갈 건데 좀 그 과정을 좀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국내 경제가 지금 또 어려우니까 예. 좀 이럴 때 외부 경제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도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압력을 주잖아요. 중국 물건에 대해 관세를 계속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베트남이 지금 이번에 그러고 협력에 그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연착륙하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자. 중국 정부 입장은 네, 중국 정부 입장이 그렇죠. 근데 미국이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게 행동하면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나가지는 말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말자. 이게 확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런던에서 만난 내용도 보면은 히토류도 6개월간 뭐 허용하는 걸로 그것도 승인 받고 수출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 문제에 더불어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서 EDA 설계 이쪽이 거의 100% 외국계 그 3대 기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EDA 설계 이런 거를 중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기술적 수출을 미국은 할 수 있도록 히토를 주고 반도체 기술 주고 하자고. 예, 그렇게 지금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트럼프 내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 자기는 언제든지 중국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 협상하자는 공간은 계속 있다. 둘 다. 둘 다. 예. 지금 요즘 나오는 이야기 정도의 네. 분위기면 네. 중국이 원하는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에 들어온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게 중국이 못 받아들일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럴 거면 굳이 별로 크게 미국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반도체 기술은 계속 잘 안 주려고 했었던 건데, 그럼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소리쳐서 얻는 게 뭘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표를 받고 탄생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첫째.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 1월에 왔는데 사실 지금 협상한 나라 2개밖에 없어요. 베트남하고 영국밖에. 예.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무역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상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른 나라들이 이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 유럽이 대표적인 건데 보는 거죠. 서로 니 먼저 해라, 니 먼저 해라. 그렇지. 근데 제일 큰 중국이 탁 이렇게 협상하는 탁 왔다 봐봐. 중국도 우리한테 고개 숙였어.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막 안 말라 막 하니까 막 거짓말 막 절반 섞어 하니까 막 우리 중국하고도 했어. 얘는 뭐하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오히려 중국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의 중국하고 다 무역이 제1 수출국 혹은 제1 수입국이에요. 중국이 모든 나라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와, 우린 중국하고 했어. 우리 이런 조건을 했어. 막 또 협상 테이블에 거짓말 50% 넣어서 할 거예요. 예. 제압하는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중국하고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중국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유일하게 한 게 베트남하고 영국이죠. 이니까. 예. 그러면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의 가장 큰 주적이 그냥 중국 그리고 끝 이거였는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뭐 유럽, 일본, 뭐 지금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적국이라면 적국이다. 무역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트럼프가 제가 지금 기업 강연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넥스트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심지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제 강의를 1월 달에 기업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에 놀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다 지금 이렇게 온다는 거 말을 다 했거든요. 뭐 제가 제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 안경투에서 조금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우리 무술 놓고 말하면 이게 중국어로 짜스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로선이 없어 보여요. 무술 하는데 다음에 무슨 주목을 낼까. 근데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헷갈리지만 제가 중국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무술할 때 이렇게 어떤 사람 자기 그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상대한테 그 방법이 안 보여. 다음에 뭘 냈지. 근데 실제는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그걸 품새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트럼프의 품새는 뭐냐면 간단해. 어쩌면 이 사람은 기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되게 정확하게 계산이거든요. 근데 딱 이런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까지 한 역할은 동맹국에 한해서는 안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동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over extension이니까 좀 과잉 자기네 이 트럼프 보기에 혹은 그 집단이 보기에 과잉 extension 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따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따지지 않고 많이 해줬다라는 거죠. 동맹국들한테 특히. 근데 이제는 미국 국내 질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트리플 딜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GDP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 평화를 주창으로 계속 오버인텐션 하니까 GDP는 작아지는데 비용은 확장하니까 계속 국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제조업이 공동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상승에 따라서 기초통화 위치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로 수출한 거는 결국은 달러인데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그 달러 위치가 위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점점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니까 결국 국내는 계속 블루 칼라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트리핀 딜레마의 문제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용을 미국이 혼자 안고 가는 거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요구하냐면 세계에다 특히 동맹국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자, 국채를 사줄래? 안보 비용을 낼래? 아니면 관세를 낼래? 지금 뭐 이래요. 결국 돈 내라는 얘기네요. 네, 돈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남 역할, 세계 경제에서 장남 역할을 했는데 가정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나 힘들어. 그러면 네가 안보를 좀 책임지면 상대적으로 관세를 좀 내려주겠다. 그리고 너네 기업을 우리한테 미국에 오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안보 비용을 좀 줄여주면 그러면 관세로 우리가 그만한 혜택을 주고 이런 거 주겠다라는 거고. 네. 근데 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나라들 이번에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관세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한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FTA 해놨잖아요. 원래 관세를 매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관세를 매겼냐? 한국이 발발해서 관세 매기는 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그냥 니들로 안보를 해. 그냥 트럼프 생각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세를 그래. 내지 마. 그리고 안보 네 힘으로 해. 그럼 그것도 자기네 지금 부담을 또 줄인다고 생각. 그것도 나쁘지 않다. Not bad. 트럼프한테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관세라는 거는 대외 비용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미국에 팔고 싶어? 미국에 와 해. 이런 거고, 미국 내 제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형님이 지금 힘드니까 안보 좀 부담해. 싫어? 예. 관세를 내. 그럼. 근데 관세를 예를 들면 협상에서 서로 이렇게 뭐 주로 뭘 연구 협상 보면 답이 나와요. 뭘 사달라냐면 소고기, 농업, 쌀,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막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걸 돈으로 사가든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안보를 내내서를 하든지 딱 요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일본 왜 트럼프하고 협상하기 힘드냐면 요구하는 게 농산품이에요. 근데 이 두 지역이 한국하고 일본 난 농산품은 정치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거의 국내 소고기도 특히, 그렇고 쌀도 그렇고 네, 우리 농가들 특히 그리고 일본은 참의원 선거도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를 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걸 요구하니까 그게 국내 정치와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뭐 대기업가 투자해라 뭐 이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뭐 또 이런 데 똑같이 또 관세를 매기고 그럼 이런 거에 한국 입장에서는 주로 파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운송수단이거든요. 자, 팔리는 거는 관세 때문에 기본값이 10%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경쟁력은 이미 떨어졌어. 우리가 미국에 팔던 거는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 이거 해달래. 그럼 한국이 지금 일본이 그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은 줄어드는데 이건 또 해달래. 근데 이건 국내 정치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네. 그게 뭐 죽으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일방적으로 뺏기는 협상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은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뭐 큰 방향이 이거예요. 그동안 안 내던 돈 내라는 거니까 다 불편하겠네요. 일본이건 한국이건 그렇죠. 유럽이건. 우방국들과는 그렇고 중국은 네. 미군이 지켜주는 나라도 아닌데 중국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중국한테는 결론은 이거예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야 된다라는 이거는 빨리 줄이고 싶은데 정말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가 뭐 이런 기본 원자재 있잖아요. 특히 여기 자율주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광산유라든가 이런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이걸 빨리 의존도를 줄여서 포트폴리오를 호주나 이런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로 이거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히토리 같은 거는 중국이 광산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정도 다 장악해서 가성비가 다른 나라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안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는 제가 상상할 수가 지금 조금 기대하는 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서로 조금 더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의지가 서로 있으면 왜냐면 경제가 워낙 둘 다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친하게 하자 이러면 조금 더 기대하는 게 트럼프가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중국 기업들 미국에 더 투자하게 해. 제조업. 어차피 중국이 제조업 공급망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미국가 들어오게 해. 왜 무역 적자도 한 3천억 거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요구할 때 중국은 받을까요? 뭐 받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만약에 반도체 기술적인 걸 좀 준다고 더 준다고 하면 반도체 쪽으로 중국이 지금 장비가 거의 제로잖아요. 예. 지금 중국 업체가 상장 기업 하나가 DUV까지는 해요. 화웨이가 EUV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에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시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시간 벌자라는 게 중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기죠. 뭐. 약간의 거래는 있을 중국하고는 정확하게 주고받기예요. 동맹국하고는 그런 거예요. 형님이 부담을 좀 안아줘. 그동안 내가 이렇게 먹여 살렸잖아. 네. 자, 그럼 너네도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건 거예요.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중국하고는 협상이 오히려 뭐 길게 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주고받기죠. 확실한 주고받기. 그거 뭐 하나 수싸움하는 걸 테고. 네, 수싸움이죠. 우방들도 기분은 안 좋고 서운하지만 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를 풀려면 시간 좀 걸려서 그러는데 미국 경제가 더 가고자 하는 게 지금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미국에서는 설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조업이 공동화니까 바늘 하나 못 만들고 주사기 하나 못 만들어요. 근데 미국이 그 첨단 과학 기술 국가가 무슨 기술이어서 못 만든 게 아니고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동맹국이 하고 안전하게 중국이 말고. 그래서 뭐 인도나 뭐 이런 동맹국은 아니지만 좀 자기네 보기에 민주주의라는 이런. 그리고 그래도 그 미래 AI라든가 미래 반도체라든가 미래 영역에서는 확실하게 중국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해지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가가 패권국가 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역 되고 근데 이미 중국이 6조 달러 미국 많이 앞섰어요. 그리고 제조 강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제조 대국인데 강국이 아니라 제조 대국인데 지금 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금융하고 군사.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 상대할 때 2가지 수단 써죠. 금융 제재 아니면 군사 제재. 딱 2개죠. 러시아는 지금 금융 제재 썼고 스위프트 지금 군사 제재 또 하겠다는 거고 이란은 군사 제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개밖에 없는데 중국이 지금 이 군사도 빨리 올라오고 있고 군사 무기도 네. 그다음에 금융도 위안화 구제화를 오래 해왔고 어쨌든 러시아도 자기 청산결제 시스템 만들고 있고 중국도 위안화 구제화 하니까 자기 CIPS라는 국제 청산결제 시스템이니까 지금 한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금융 제재를 썼을 때. 근데 미국이 더 문제예요.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 망가져도 못 수리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숙련된 기술공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렇겠죠. 그거는 정말 오랜 세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제조업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뭐 10년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미국은 무슨 제조업을 궁극적으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산업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AI에서는 자기네 계속 독보적으로 가져야 되고 근데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확실하게 있는 그건 거죠. 있고. 반도체를 그럼 그다음에 우방국에서 지금처럼 대만, 한국, 일본에서 만드는 건 괜찮다고 볼까요? 아니요. 괜찮다.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적어도 북미 대륙에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북미 대륙에. 그게 뭐 원래 옆에 캐나다, 뭐 브라질이 있었는데 지금 관계가 좋아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2기가 자기 처음에 대통령 될 때 구상했던 대로 잘 풀리지는 않고 있어요. 원래 지금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딱 풀리지는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원래는 푸틴하고 친하는 게 전략이었어요. 러시아 원래 관계를 빨리 잘해가지고 전쟁 빨리 끝나고 이쪽 신경 덜 쓰고 돈도 쓰지 말고 맨날 우크라이나에 돈 써야 되니까 쓰지 말고 집중해서 중국을 대하자 이게 딱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가 이게 만만하게 끝내지 만만하게 지금 안 되니까 특히 그 유럽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처음에는 트럼프 초기 기억하시는지만 처음에 따왔을 때 우크라이나 보고 양보해라 이랬잖아요. 맞아요.
젤렌스키 불러다가 혼내줬죠. 너 카드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희생으로 빨리 끝나려고 했던 게 러시아와 빨리 관계를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유엔 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침략이라고 말을 안 해, 침공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우크라이나 광산을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도 돈 낸데 왜 너 혼자 가져가? 그렇죠. 우리도 같이 도왔는데. 같이 도왔는데 우리도 가져갈래?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그렇게 대하고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희생으로 해라니까. 그러니까 영국, 유럽은 이건 반발. 아니다. 우리 돈 낼게 하고 바로 돈 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딱 보니까 유럽을 활용해야 되네 레베주로. 그렇게 돌아온 거죠. 그래 지금 이제는 러시아를 이제 때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 생활 잘 안 흘러가요. 지금 국제 질서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잘 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어쩌면 중국한테는 협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네. 국가별 상호관세는 뭐 영국이 10, 베트남이 25니까 뭐 그 사이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뭐 그 언저리가 일단 25%로 했는데 뭐 대충 그렇게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안보 한국 결정 딱 간단해요. 한국 입장에서 결정할 건 하나예요. 안보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따라 관세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담을 하면 관세가 좀 내려갈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45년의 제2차 세계대전 끝나서 평화로운 시기 한 80년이 정확하게 80년 된 거예요. 그냥 보통 빅사이클하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질서가 역사를 쫙 이 사람이 그 전에 변해하는 시대 질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세하게 풀었고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빅사이클하게 그 말인데 전 세계 질서가 80년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년 오차는 있어요. 작게는 한 50년, 길게는 80년. 사이클이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이클 말하냐면 글로벌 질서를 놓고 말하면 예를 들면 규칙 기반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규칙 기반의 질서가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역사로 푸는 건데 이제 곧 무질서의 시대가 온다. 지금 이미 무질서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 상징이 트럼프가 도화선 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질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는 한동안 무질서 한 몇십 년 무질서로 가는데 무질서의 이 사이클에서는 어느 국가든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안 지키는 게 무질서의 특징이에요. 그게 질서인. 그러니까 힘 센 자가 작은 자를 때려놓고 뭐 약속이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럼프를 굳이 맞대응하면 대입시키면 트럼프 이렇게 합시다 한국하고 했대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이렇게 그럼 계속 지켜줄까? 라는 보장이 없는 게 무질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다자주의가 죽는다는 거예요. 무질서에서는 다자주의. 그래서 이게 막 무질서로 오래 가다가 전쟁 막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 도탄에 살다 이러니까 각국이 너무 피곤, 너무 힘도 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 같이 손잡고 잘해봅시다 하는 게 또 규칙 기반이 그게 그 45년에 2차 하면서 그렇게 온 건데 지금은 무질서로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 어떠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세대고 그리고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질서 속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무질서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45년 그때하고 다르다. 전 세계의 엘리트들, 전 세계 자본가들, 전 세계 지식인들은 이미 세계화의 베네핏을 너무 받기 때문에 세계화가 좋다라는 걸 안다. 그리고 협력이 서로 윈윈한 걸 이미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질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막 무질서로 돌아가고 도리를 안 따지는 국가들이 대부분일 때 특정 국가가 굉장히 오픈되고 굉장히 질서 이렇게 원칙을 말하고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저 나라는 정말 살만한 나라네. 제도도 굉장히 개방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해 있고 이러면 전 세계 자본과 엘리트들은 그 나라로 무질서 빅사이클에서는 그런 나라에 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 이렇게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막 패권으로 갈 때 특정 국가가 이렇게 되게 평화롭고 딱 원칙 기반 하에 오히려 더 질서를 얘기하고 이러면 거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힘도 써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무질서 속에서 우리 보기에는 힘이 큰 나라에 비해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수록 한국은 원칙을 얘기하고 더 제도가 엄청 개방돼야 되고 오픈돼야 되고 이렇게 막 극좌 극으로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이 여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워딩돼 있어요. 서로 이견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수록 서로 힘을 합쳐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오픈되고 원칙 지키고 개방되고 이러면 전 세계 인재나 자본이 몰리면서 그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한국의 답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질서와 국외 질서로 빅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질서 속에서 글로벌도 무질서고 전 세계 모든 국가도 다 무질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동안 45년 이후에 부채 경제가 그러니까 부채 화폐화 너무 돈을 죽게 찍어내면서 왔기 때문에 예. 그 대가를 지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부채 후반기에 와서 이제는 경제가 나빠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국내 경제도 무질서로 간대요. 그러니까 극저와 극으로 나뉜다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는. 야. 네, 그래서 이게 모든 나라에서 지금 보여주는 민주주의 국가 모든 나라에 이 행태를 띈대요. 극좌 극우. 그러니까 정치 선거 결과 보면 지금 다 극좌는 극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딱 양갈래 된다는 거죠. 그게 부채 여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부채로 풀어요. 부채 사이클로 풀어요. 그래서 네. 부채가 그동안 팽창하면서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런 거죠. 부채가 팽창하며 돌아가니까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됐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더 거지가 된 거죠. 빈부격에서 더 커진 거죠. 예. 이럴 때는 대부분 사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정치 힘으로 와버리면서 그렇죠. 그게 무질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여기다 그렇게 써요. 그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다 극좌로 극으로 국민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서로 협상도 안 되고 서로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내부도 무질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도 제가 이 롤리에 펼쳐보면 한국도 지금 국내 질서가 무질서로 들어갔어요. 한국 정치가 좌우로 문제가 예. 그다음에 글로벌이 지금 무질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무질서 글로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우선 국내 무질서를 빨리 질서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원칙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이 동맹국이라서 이 사람한테 내 이렇게 하겠다 하면 상대방이 딱 지켜주겠지 하는 건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던 조용히 하던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전략이 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게 해야 되겠죠. 미국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면서도 네, 너무 자기 힘을 키워야 돼요. 너무 의존해서는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이니까 계속 어쨌든 그걸 이렇게 레버리지로 쓰면서도 항상 플랜 B는 생각하고 있어야죠. 왜? 무질서의 세계니까. 예, 세계니까. 과거에는 이런 당연히 부채를 힘으로 돌아가는 세계 경제는 이렇게 부채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고 쌓여가다 보면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 빈부의 격차에 따른 갈등을 더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그냥 무마시켜 가면서 양극화는 벌어지지만 니들도 더 잘 살고 있잖아 이 봐라 하면서 이제 점점 꽤 그래서 인류가 생존한 이후부터는 제일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앞으로 계속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부채라고 하는 게 어떤 한도가 있는 게 아니어서 네. 가계부채 우리나라 큰일이라는 말은 저도 기자 생활 시작한 이후에 20년째 계속 듣는 얘기고 네. 부채는 항상 사상 최대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세상이 윤택하게 돌아가는 것도 맞는데 맞습니다. 네. 그 말은 뭔가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 일단 2008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때 한번 세계에서 생산에 한번 구조조정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 대부분 다 파산해 버렸죠. 다 네. 죽었죠. 그래서 재편성이 돼서 그때 또 큰 애들이 더 커졌고 전 세계 비교차 또 크게 그렇죠. 벌어진 게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게 조정이 오냐면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계속 이렇게 큰 사이클로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그게 네. 우리 경제 역사거든요. 예. 이게 주기가. 그래서 제일 긴 거는 컨트레프 파동이라고 해서 50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긋고 그다음 주글라 파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단기 전망인데 10년에 한 번씩
생산 과잉에 대한 조정이 오거든요. 예.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이 위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부채 금리가 GDP 성장률보다 높으면 유지 불가능해져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땐 100% 위기로 조정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생산성 미국 지금 GDP 성장률이 1%대거든요. 예. 지금 한국은 원래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면서 조금 상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1%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 부채를 일으킨 기업들이 부채 금리가 한국은 보통은 모르겠어요. 기업마다 조금 다를 건데 대기업 빼고는 대부분 아마 4% 이상이나 낮아도 4% 혹은 더 낮으면 3%일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부채 이자가 생산성을 더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내야 되는 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미국 경제 포함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사이클이냐면 지금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지는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가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상당 기간.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기업들이 죽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공단에 가서 특강했는데 저녁에 기업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첫째. 예. 두 번째 기업을 다 팔고 싶다. 지금 다 팔겠다요. 왜 팔겠어? 돈이 안 되니까 파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이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파산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이게 이 책에서는 앞으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렇게 이라 썼는데 저는 어쨌든 만약에 경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2027년까지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27년까지.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일만 남았다. 지금 25년이잖아요. 25, 26.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단계예요. 부채를 정리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동안 너무 부채를 일으켜서 어느 나라나 돈을 죽게 찍어서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과거에 빌렸던 부채 이자가 지금 생산성보다 더 높잖아. 이자가 더 높은 거죠. GDP라는 게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 국가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GDP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활용해서 예. 얻는 예. 수익률이 이제는 이자보다 안 되니 이제 정리밖에 안 남은 거죠. 그게 지금 기업들이 행태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제 말한 걸 검증하기 너무 쉬워요. 지방 가 보면 알아요. 그래. 그건 뭐 당연히 머릿속으로만 깜짝 놀랄 생각해도 정도예요. 예. 예. 그 상황은 유지 가능하지 않는데 예. 여쭙고 싶은 건 예. 원래 부채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다 보면 네. 부채의 효과가 높은 고성장 시대도 있고 부채를 일으켜서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있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자율은 올라가고 네.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성장할 그래서 때. 성장과 이자율이 이렇게 뿅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또 다시 부채를 안 일으키게 되고 자동으로. 그러다 예. 보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자도 내려가게 되고 원래는 그렇게 돼야 그렇죠. 되는데. 성장률과 이 부채 이자율은 항상 이렇게 착착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다시 하면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균형을 계속 예. 이뤄왔는데 지금도 부채 이자율은 높고 당연히 성장이 낮으면 지금이야 이렇지만 앞으로는 그럼 금리가 떨어질 거고 네. 성장률이 안 올라가면 성장률만큼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그래 우리가 연 1% 성장하는데 금리가 0.5야? 그럼 뭐 대출 또 받아보자가 그렇죠. 돼서 네.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거대한 그 흐름의 파국이 아니라 네, 네. 그때 있는 그 그냥 조정은 아닐까 하는 희망.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그거 완전 시장 경제 때. 네. 근데 케인즈 이후로 보이는 손이 들어와서 그 시장 균형을 깨버리는 게 지금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원리에서 돈을 푸는 게 아니고 정치 원리로 돈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시장 경제로 돌아갈 때 그렇게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장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기 입건 내에 경제가 좋게 보이게 하려고 돈을 무작위로 계속 푼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시장 효율성이 없는 기업들도 그 돈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네.
원래 걔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시장에서 죽고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게 돈을 더 풀 때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성장은 그렇죠. 되고 있고 이자가 높으면 안 풀고 열중시어 해야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정부가 늦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시장의 힘을 막으려고 원래는 이게 시장에 가만 놔둬야 되는데 약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걸 늦출 수는 있다는 거 정부가. 근데 본질 힘은 그렇죠. 파도처럼 밀려가는 힘은 결국 못 맞으면 그게 언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의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기는 지금 치르고 온다. 있죠. 그럼 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교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수나 이 금융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느껴요. 이게 우리처럼 콘텐츠 하거나 이러면 근데 기업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다 기업인들이거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백데이터에. 그래서 이게 너무 명확해요. 조금만 돌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돈 벌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 하냐면 미국 기업들이 이게 그 빅테크 기업들 주가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낸 생산 효율성이 그 주가만큼 그것 때문에 올라갔을까? 절대 아니에요. 스토리를 팔고 있는 거죠. 돈이 엄청 찍혀졌는데 그 돈이 원래 생산성 새로운 기술 생산성으로 가져야 되는데 돈이 못 버니까 다가 주식하고 금융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코인 이런 스토리에 자꾸 이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허경제 간 거죠. 생산성 제조업에는 안 가는 거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도 그냥 이른바 헛개비 경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간단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이번에 제가 독서 모임 강연의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7월 19일에 하는데 제가 그거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죠. 신청? 7월 19일 토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서? 제 사무실에다 신청해가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발행사가 준연준 역할을 해요. 시뇰리티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또 한 번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로 이자를 1달러 찍어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오면서 그 이미 부채를 일으켰는데 그 부채 일으킨 데가 또 생뚱맞게 1달러를 더 찍어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롯데백화점 상품권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채 하나로 국채 하나로 1달러만 찍어냈는데 지금 국채 하나로 2달러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2배로 늘어나겠죠. 세상 불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지가 될 거고 이걸 그래도 아는 사람은 이 본질을 알면 대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2배로 늘어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서 어떤 이유든지 자꾸 발행이 되면 발행되는 만큼 돈이 그냥 의도하지 않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요. 한국도 지금 8개 은행이 연합해서 뭐 하겠다 그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그러잖아요. 자, 은행들이라 이런 증권 보험사들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안유화가 은행이에요. 저한테서 제 스테이블 코인 사갔어요. 그럼 저한테 원화를 줬잖아요.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 자기네 잘하는 금융 상품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담보로 국채 하나 담보로 잡힌 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또 엄청난 금융 상품을 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돈을 찍는 효과가 나와요. 뭐 그러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엄배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처럼 테더사하고 그 썰커가 하잖아. USDC나 USDT인데 이건 한 번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보험사가 이게 하게 되면 자기네 금융사업 다 연결시키면 한 번 더 돈을 또 엄배로 지키게 돼. 모든 금융사업 연결시켜버리면 지금은 미국 국채만 사고 땡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어디에 모르는 투자하고 또 그 돈으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돌아간다. 그래서 둘 다 통화량이 의외로 예정이 없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텐데 100% 엄청. 그럼 생각해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걸 모르면 기업들은 이게 자산 에셋단 기업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잖아요. 이게 부채단하고 자산단 있잖아요. 부채는 대출하든지 자기 자본. 그럼 이쪽에서 돈 벌어줘야 되는 에셋. 근데 에셋은 돈을 못 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토론하기 그거였잖아요. 앞으로 상당 기간 수익률이 작아지겠다. 그러면 이 돈을 수익을 잘못하면
그냥 기업들은 다 청산될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이 여기 본질이 뭔지를 알면은 사실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야 돼?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지금 우리 기자님은 돈 푼 거니까 지금 이해를 하셨죠? 돈이 엄청 지켜진다는 네.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럼 기자님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만약 기자님이 지금 기업을 운영한 대표님이 어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네. 돈이 흔해지는 셈이니까 네. 금리는 또 낮아지면서 네. 교수님이 걱정하셨던 이 상황, 성장률은 1인데 금리가 4인 이 상황이 네. 다시 금리가 1이나 2인 속대로 그렇죠. 빨리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망하는 걸 좀 더 늦추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실 기업들이 조금 더 존속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살아놓고 말하면 좀 너무 잔혹한가? 저는 시체 기업인데 조금 더 연명이 되겠죠. 원래 지난 수십 년간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더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럴 때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기업한테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자산단에서 에셋을 어떻게 ROE를 더 높여주냐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투자단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투자를 이 돈들이 어디 갈지를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처럼 되는 거지. 미국이 그동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그 돈 어디 갔냐면 미국 상장 기업에 골고루 간 게 아니에요. 미국 상장 기업들이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빼고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얘네한테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명한 애들한테 가는 거죠. 유명한 점점 애들한테. 더 유명한 애들한테 스토리 가고. 있고 유명한 애들한테. 나머지 전통 기업은 점점 더 어떻게 결국 약탈당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업 입장에서는. 유명해져야죠. 그렇죠. 스토리텔링해서 유명한 유명해져야지. 섹터로 섹시한 섹터로 가든지 아니면 투자하든지 스스로도.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든지 뭐 몇 개 있어요. 1, 2, 3.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내 똑같이 했는데 파산한 거예요. 내 똑같이 했는데 왜? 그것도 모르고 끝나는 거죠. 왜? 지금 대부분 전통상 벌어들이는 ROE가 중국은 있잖아요. 그 몇 개 산업 빼고 벌어들이는 이게 마진율이 있잖아요. 2에서 4%밖에 안 돼요. 2에서. 그렇죠. 그 돈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 벌어들인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거잖아. 안 되니까. 내 자산이 다 그렇게 되는. 하나만 확인해 보죠. 만약 그런 세상이 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세상이 오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친구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칩, 뭐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 폐쇄된 경제 안에서만 돌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뭐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엄청나게 거래량과 대금이 많아지면 모르겠습니다. 많아져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막 서로 쓰이면서 화폐처럼 쓰여야 교수님이 이제 예상하시는 걱정하시는 그 상황이 오는데 이미 화폐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다가 그게 가치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걸 사용하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why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렇죠. 이제 앞에 그런 신용카드 무슨 많은데 why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존재의 의미가 크로스보더 결제, 무역 결제, 글로벌 결제에서 지금 무역 결제 시스템은 완전한 결제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려요. 뭐 빨리 하다 3일이고 그 비용이 너무 비싸요. 스위프트가 대표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홍콩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찡동은 쉽게 말하면 한국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 아마존이에요. 그 류창둥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자기네 지금 홍콩에서 바로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이게 8월 1일부터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홍콩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지금 신청했어요. 지금 우선 거의 될 거예요. 말하는 게 이 말이었어요. 자기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다 쓰겠다. 무역 결제는. 왜냐면 비용을 90% 절약한다. 옛날에 100원 냈으면 15만 내면 된다. 속도도 몇 천만 원에 끝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장점은 이런 기업 대기업 때 글로벌에 다 있잖아요. 자기네 글로벌 거래 기업 간에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네 사이클만 해도 엄청난 비용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초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인데 뭐 우리가 한머니라면 한머니라고 썼고 국제자본 투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자본 항목이 막혀져서 공격을 못했어요. 근데 중국은 워낙 큰 나라고 똑똑하니까 지금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해먹으려도 못 먹는데 세계에 해먹을 나라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라는 거는 전 세계가 자본 항목에 견제 없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거래하면 되니까. 그 대목에서요, 교수님. 이거의 장점은 스위프트망에 비해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니 다 그거 쓸 거 아니냐 이제라는 논리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스위프트망이 느리고 비싼 이유가 각 국가가 은행을 통제하면서 자본의 국경을 넘는 것을 워치하고 관찰하고 감시해야 그 나라 통화 주권 내지는 그 나라 외환 보유액 등등이 다 안정화되니까 그러니까 국경에서 군인들이 불심검문하니까 국경 넘기가 불편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야, 저 개구멍으로 가면 그 법문도 없고 빠르고 그러니까 다 저기로 가고 그러면 우리 국경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은 야, 국가가 뭐 허투루 있냐?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가면 막지.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 지금 그게 안 좋으니까 안 되는 일이니까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통해서 은행들을 관리하고 국경 넘는데 감시하고 도대체 1인당 얼마 이상 보내지 마라, 갖고 와라. 이거 하느라고 비싸고 먼 건데 국가가 이걸 포기할 거라는 가정하에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반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진짜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 한국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이유들 때문에. 왜냐면 미국은 자체가 기축통화국 큰 나라니까 누가 고매도체도 못 쳐요. 그 워낙 깊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이 만약 스테이블 코인 해버리면 외환 통제가 안 되죠. 너무 작은 나라니까 저희 소로스 같은 사람들 마음 먹으면 고매도를 쳐보면 경제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한국정부 생각이 좀 다른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못 해요. 그 또 안 하려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고서 해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안 하면 안 하지. 왜냐면 한국 어떤 나라냐면 무역 수출로 산 나라예요. 그럼 상대방이 야 USDT로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이. 근데 한국은 박앤 파워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 나라 정부가 에이 몰라 뭐 알아서 스테이블 코인 써라고 한 나라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무역 상대방국은. 근데 주로 어떤 나라에 한국 수출해요? 큰 나라에 하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엄청 있는 나라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한국 원화는 없어도 되는 통화가 되는 거예요. 무역 거래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 점점 USDT나 USDC 더 몰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전 세계 무역 결제를 정평해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만약 상대방에서 원하면 우리나라가 달러라고 하는 돈을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것도 쟁여놓고 외환 시장 안에서만 통제하도록 그리고 외환 시장의 거래 참가자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은행 딜러로만 통제하듯이 그래서 달러 구에다가 수출입 대금 내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USDT를 달래? 오케이 그럼 USDT 거래하는 외환 시장 우리가 하나 만들어는 줄게. 여기 와서 해라고 할 수는 있을 거고 그러면 이번에 무역 상대방이 달러로 달래냐 DT로 달래냐 뭐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그조차도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네가 알아서 러시아에 가서 USDT를 구해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고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무역 결제도 USDT 확실히 되게 편하고 비용도 적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무조건 USDT 지금 이미 한 20% 정도 결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통제를 거치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USDT의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 한국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상거래소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행에서 그 금감원에 그런 이유죠. 그렇죠. 정부가 통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코인의 의미가 효율성이 없어.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면 효율성이 없어져요. 굳이 그러면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란 자체는 비용을 줄여 만들어진 건데 거기다 어떤 규제를 대고 제도를 대버리면 개장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무역 결제할 때 이왕이면 예를 들면 물건이 비슷할 때 얘네는 USD 결제해준대. 얘네 한국 안 해준대. 별로 차이가 없어 물건적으로는. 그럼 여기하고 하지 얘하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한국이 결국은 결론이 뭔지 알아요? 한 나라를 지키는 건 결국에서 경쟁력이에요. 내 제품의 경쟁력이에요. 말씀하시는 내 제품이 확실하면 그 불편을 무릅쓰고도 하죠. 근데 지금 많은 물건이 한국보다 더 좋아. 굳이 뭐 한국 거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불편하면 안 하게 되죠. 왜냐면 부자들은 이게 자산가들은 있잖아요. 뭐 굳이 자산가를 말할 필요 없이 돈이 조금만 많아도 USDT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코인 안 써. 무슨 소리야? 그런 문제 아니라는 왜 거지. 국경을 개구멍으로 넘어? 그렇지. 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 이른바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편리한 그 통화 단위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거를 안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 나라 몇 개 없어요. 간단해요. 지금 물건 만드는 나라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중국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베트남이나 인도 뭐 올라오고 있지만 멀었어요. 요 몇 개예요. 그래서 요 몇 개의 국가가 막 지금 막 경쟁하면 난리 버거지 치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강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달러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제 국경 거래도 편리해져서 why not? 아니 기자님은 USDT를 좋지 원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따지면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라도 달러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 수요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소비 국가들은 개방해도 돼요. 제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는 다 코인 쓰게 하잖아요. 비트코인 막 법정화폐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트코인이 법정화하게 됐다는 거는 자본하면 국경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소비 국가잖아요. 물건을 안 만들어, 안 팔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비 국가는. 근데 한국은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계속 팔아야 돼요. 무역 대금을 USDT로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죠. 통제할 거냐. 그냥 USDT 받든지.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받아서 그걸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그 외환 보유액으로 잘 운용해야죠. 지금 달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거 잘 배워야죠. 중국이 얼마 잘해요. 외환보유 운용을. 전 세계 난 광산을 다 사들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히토류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래도 큰 그림을 짜야죠. 그럼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파악하고 통제를 해야 되네요. 통제 관리를 할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뭐 지능 부흥 막 막는 데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막는 데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가상거래소에서 외국인 거래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외국 그래서 달러 유출입이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 내 보니까 한국은 외환 관리가 중국보다 더 세면 더 세지 더 약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세요. 그래서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자본시장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거 계속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누가 쓰냐?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쓰겠냐? 근데 쓰게 하려면 원화 국제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야 뭐 한참 2000년 이후의 일이고요. 근데 원화 국제화하면 해외에서 원화 쓸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저로서 같은 사람 원하는 거잖아요. 원화를 갖다가 위안화도 국제화 안 되는데 원화가 언제 국제화 되겠어요? 하기야 그게 기축통화 된다는 분이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그 경제 규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제품 경쟁력이죠. 오픈 이코노미 결국 기술 경쟁력이죠. 저 나라 물건을 안 쓰면 안 돼. 이런 원화 국제화 해도 돼요. 그거야 뭐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없이 지금 원화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쟁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가능하긴 하는데 지금 원화를 하기엔 아무리 국제 통화해도 그게 이래 은행들 다 통해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절차가 너무 많다는 거지. 포인트는 그 중간을 다 없앤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우리는 위협하고 싶은
국제 통화를 갖고 싶은 어떤 컨트리가 있다면 네. 그 컨트리는 그 나라 자국 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을 의도적으로 만들 이유가 있다. 네. 네. 자, 가끔씩 안유아 교수님은 모셔서 우리가 궁금한 거 쌓여 있을 때 그냥 다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분이라서 모시면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끔씩 하시는 저 독서 토론도 가면 좋겠네요. 네. 안유아 교수님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가면 안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고정 댓글로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고정 댓글로 나간답니다. 네, 그거 좀 많이 확인하셔서 네. 여기서도 배우시고 저기서도 배우시고 하셔야 네, 맞아요. 지혜로워지죠. 네. 예. 자, 안유아 교수님 또 오랜만에 뵙고 또 이제 궁금증이 쌓이면 모셔서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